안녕하세요.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저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년형 소식 쭉 짚어봤는데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 이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당선도 큰 뉴스여야 하는데 관심 바뀐 것 같고. 저도 긴장하면서 간절하게 법원이 상식에 입각해서 제대로 판단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예. 역시나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네요. 예.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결국에는 돈이 양형도 결정하는 그런 나라라는 점. 이러니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부자가 되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집중적으로 기업과 청산의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예.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용우 선생이 쓴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입니다. 숙청과 기억의 역사 1944에서 2004까지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요. 숙청이 1944, 45 이때 끝난 게 아니고 2004년까지 계속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거의 60년 가까이를 기업과의 투쟁, 싸움, 청산을 끝없이 문제 삼았던 거죠. 조금만 돌이켜보면은 특별법이라는 게 참 많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예. 해방 후에. 근데 이게 이승만 세력의 집요한 반대로 1949년에 유야무야 해체돼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적혀있는 부분을. 1995년에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작은 했지만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리고 2000년 들어서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문사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광주민주항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작했었죠. 그리고 또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있었습니다. 예. 분단 이후에 의문사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진상 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4.3 사건인데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도 지금도 아주 집요하게 아주 끈질기게 빨갱이들의 짓이었다고 퇴학질을 하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2004년에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우리가 또 두고두고 얘기할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예. 그리고 2005년에 마지막으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기술에 관한 특별법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어서는 유야무야 됐다가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처럼 특별법이 많다는 이유는 기존의 법률로 판가름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미제의 사건들이. 그만큼 한국의 역사가 온갖 종류의 억압과 모순, 비극이 한꺼번에 나타난 땅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민 통치, 전쟁과 학살, 군부 독재와 인권 유린, 이게 식민지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문제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다는 얘기죠. 예. 이러면서 이 저자는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문제를 다루면서 프랑스 과거사 청산을 하나의 거울로 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따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 저 뒷부분에 알베르 까뮈의 에피그램이 하나 인용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적혀 있네요. 숙청에 실패한 나라는 쇄신에도 실패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여기 숙청이란 말이 좀 무섭죠. 숙청 그러면은 뭐 피해 숙청에서 이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는 좀 무시무시한 부정적인 의미를 쓰이는데 원래 프랑스에서 얘기하는 역사 용어로는 이 숙청이란 말이 맞다고 하네요. 원어는 에프라시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epuration,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산이라는 뜻이죠. 예. 그걸 사전적으로 풀면은 엄하게 다스려 잘못된 것을 모두 없앰 이런 뜻입니다. 숙청이란 말이 크게 잘못된 용어는 아닌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숙청하면은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쪽에 숙청을 떠올리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역사 용어에서는 숙청이란 말이 적절하다고 저자는 얘기하면서 그래도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니까 청산이나 이런 말들을 함께 쓰겠다. 또는 뭐 과거 정리 이런 말 쓰겠다 얘기하네요. 근데 이런 과거 청산을 한다는 것, 또 과거의 유산들을 청소한다는 것 또는 숙청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이 책이 좀 전문적인 연구서여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뭐 읽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4가지 정도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암울했던 과거와 그 시기의 범죄 행위에 대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친일파 문제, 전쟁과 학살 문제, 특히 보도혁명 문제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의문사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진상규명 문제 등등 뭐 이루 헤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 세월호까지 그런 그 국가 범죄 행위들을 확실하게 진상을 밝히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가 가해자 혹은 책임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예. 그래야 이 전아무개 같은 이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엉뚱한 소리하고 저러지 않죠. 예. 세 번째는 피해자 혹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 또는 보상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한 과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기념사업을 벌이거나 올바른 역사 교육을 행하면서 끝없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할 것, 가해자나 책임자를 처벌할 것, 그리고 피해자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 또는 배상할 것.
그리고 과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억할 것. 이렇게 정리됩니다. 뭐 하나 틀린 말이 없죠. 우리가 다 쉽게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책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 책에 주목한 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대표적인 게 프랑스 역사 청산의 경우에는 대단히 집요하고 지속적이었다는 겁니다. 60년에 가까운 시기까지 반인륜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공소시효 만료라는 게 없다라고 전제하고 끝까지 추적해 들어갑니다. 이런 끝까지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프랑스인들의 노력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인들이 특별하게 잔인해서 가해자들이나 책임자들을 추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프랑스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겠죠. 이런 집요한 추적 과정에서 특별하게 주목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기도 해요. 렉스프레스라는 프랑스의 저명한 언론이 있는데 이 언론에서 끝까지 이 가해자와 책임자들을 추적하고 그 사람들을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기소합니다. 계속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죠. 그만큼 프랑스인들은 언론에 대해서 가차없는 처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뭔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언론이 특히 지난 9년 동안 뭐 독재시대 때 말할 것도 없지만은 언론이 개판이 돼버렸잖아요. 엉망진창이 된 이런 언론 환경을 조장해온 자들이 지금도 큰 소리 치면서 희생자 코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은 언론이라는 게 정말 상식에 입각해서 정의를 얘기하는 그런 길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언론인과 문인에 대해서 프랑스인들이 가혹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끝까지 추궁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언론인과 문인이 첫 번째로 도마에 오른 것은 재판부의 의도적인 전략이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범주의 부역자들이야말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따라서 가장 증오받던 부역자인 동시에 부역 행위의 증거가 가장 명확하게 남아있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비시정부의 주역들을 당장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우선 가장 잘 알려진 대독 협력자들부터 독일에 협력한 자들입니다. 처벌하는 것은 부역자 숙청이 계속 지연되는 데 실망하고 있던 국민 대중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줄 것이었다. 또한 다른 어떤 종류의 대독 협력 행위보다도 이들의 말과 글은 부역의 확실한 물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서를 작성하기 쉽고 따라서 가장 빨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대상들이기도 했다.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 이유들을 밝히면서요. 사실 언론은 끝없이 말이나 화면으로 보여주잖아요. 그 증거들이 분명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김용민 파일에서 잘 보여주듯이 예.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이런 국정을 파괴하는 세력들을 지원하고 지지했는지까지를 밝혀냄으로써 올바른 언론의 길이 무엇인지를 따져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갖 사법적인 판단, 행정적인 판단 등등 여러 과정을 거쳐서 프랑스는 과거 청산에 매진하는데 자그마치 12만 명 이상이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약 9만 8천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대요. 그중에 3만 8천 명이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약 1,500명이 정규 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천 명에서 9천 명이 정식 재판 없이 처형되었고 2만 명의 여성 부역자는 삭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방위 정의였던 것이죠. 이런 그 청소의 과정들에 물론 레지스탕스의 역할이나 프랑스인들의 자신의 그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열정 이런 것들로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호응들 그리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드골이라는 사람이죠. 예. 드골은 보수파의 대명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정신, 공화국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보수파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좌파 지도자보다 우파 지도자, 프랑스의 우파는 다르죠. 이 보수파 지도자들이 과거 청산에 훨씬 적극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또 한국에 있다면 한국의 우파들은 뭐 프랑스 보수파와 많이 다르지만은 있다면은 정말 한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두환과 5.18 광주항쟁의 관련성 문제 그리고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전직 공군 장교들이 밝히고 있는 진상들 하나씩 비밀 문서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를 두고서 법조 관계자들은 공소시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버립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이른바 벨디브 사건입니다. 이 벨디브 사건이란 프랑스 경찰이 13,152명의 외국계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아우슈비츠 절명 수용소로 보냈다 그래요. 그중에 여성, 아동, 노인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게슈타포도 하지 않은 짓들을 프랑스 경찰이 했다는 거죠. 이걸 렉스프레스라는 언론 기자가 끝까지 스페인에서 잠적해 있던 대독 협력자를 인터뷰해서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게 기소되면서 이 세 개의 재판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1년에 여러 재판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르비 재판, 투비의 재판, 파퐁 재판 등등입니다. 이런 재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고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서 그리고 기념물들을 통해서 프랑스가 저지른 이 죄악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프랑스 정부의 공무원들이 경찰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반인륜적인 범죄를 했는지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동시에 기억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프랑스인들이 프랑스 자신의 나라 공화국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새로운 길, 쇄신의 길을 모색했다는 데에서 프랑스인들은 자존심 또는 자긍심의 근거를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의 과거 청산, 정말 본보기죠.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국 또한 본보기입니다.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이게 후과로 얼마나 절절하게 남는지 확실하게 그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나치 청산이 확실한 교과서로 남게 되는 그런 이유를 오늘 설명해 주셨습니다. 쇠기의 경읽기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얘기는 진작에 나왔던 얘기인데 하나도 이게 우리 한국 현대사나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부럽다 이 정도였던 것 같고요. 네, 남을 부러워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경제적으로 한국이 강국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런 역사 의식의 측면에서 시민 의식의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그것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간직해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프랑스 역사와 한국 역사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 그리고 세계 시민들에게 하나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이 시점에서 현실화하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전화는 010-5220-7924.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대학교는 개강했죠? 네, 오늘 개강했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들은 개강이 어떠십니까? 학생들은 개강이 별로 반갑지 않을 텐데. 안 그럴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아주 설레는데 예. 학생들의 표정도 그런 것 같아요. 선생이 훌륭해서 그런가? 그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교수님은 수업 중에 자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조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 한 명씩 있으면은 그냥 나가서 자라고 하거나 뒤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네, 아니 저는 종종 그런 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대개는 뭐 밤에 알바하고 돌아온 학생들. 그럴 수 있죠. 왜 알바하냐 했더니 등록금 내려고. 등록금은 왜 내냐 했더니 학교 다니려고. 학교는 왜 다니냐라고 물으니까 수업 들으려고. 근데 야 수업 시간에 왜 줘냐 이렇게 묻는데 뭐 시간 강사 시간에는 좀 졸아도 되는 모양인가 봅니다. 네. 네, 근데 참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르바이트 하랴 학교 다니랴 심신이 많이 피곤할 겁니다. 예. 근데 그러더라도 왜 학교를 다니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뭐 점점 갈수록 고도소비 사회에서는 대학생들이 좀 유치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좀 유치해진다는 말 있죠. 좀 어려지는 것 같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학생들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청년들의 유치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학생들에게 돌리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병적인 징후가 아닌가 예. 그런 하면서 학생들하고 많이 다투고 싸우는 편입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교수님하고? 제가 지죠. 요즘은. 요즘 지십니까? 예. 네. 오늘 수업 첫 시간에 제가 담당한 과목 관련이 있어서 대중음악 또 번역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 조동진 씨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전혀 몰라요. 조동진이 뭡니까? 저기 조용필도 모르는데. 네, 전혀 몰라서 이게 세대 차이가 어마어마하구나. 행복한 사람하고 제비꽃을 들려줬는데도 감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나 요즘에 아이돌들 예. 얘기를 하면은 눈이 번쩍하는데 역시 감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져야죠, 뭐 새로운 세대에. 제가 지되 만만하게 지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또 음악을 아주 많이 아시니까요. 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압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안병직 선생과 여러 명이 함께 쓴 세계의 과거사 청산을 얘기할 텐데요. 예. 먼저 이 안병직 하면은 좀 놀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뉴라이트 아닙니까? 네, 정아무개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나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안병직이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아는 안병직은 한국사를 전공한 사람이죠. 예. 뉴라이트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안병직 선생은 서양사학자입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해서 많이 혼란스럽기도 한데 또 같은 사학 계열이니까 그러게요.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영화 한 편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가 이른바 과거 청산, 과거 대면하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뮤직박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1900
89년에 만들어진 좀 오래된 영화인데 예. 코스타 가브라스라는 사람이 감독하고 제시카 랭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매력적인 배우죠. 줄거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라즐로가 있고 변호사로 성공한 딸 앤이 있습니다. 예.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삽니다.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그러던 어느 날이 문제가 되죠. 사고가 시작됩니다. 러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 비밀 문서가 공개가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헝가리 비밀 경찰로서 나치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려옵니다. 그리고 법원에 통지서가 날아들어요. 전쟁 범죄인이라는 이유로. 예. 그 라즐로라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제시카 랭이니까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자 아버지를 변호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죄를 끌어내요. 대단히 유능한 변호사였던 모양이죠. 그런데 또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를 협박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졸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나의 집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 사진이 뭐냐면 잔혹하게 유태인을 죽이고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변호를 해서 무죄를 받아냈는데 근데 우연히 발견한 사진 속에 아버지가 유대인을 죽인 경찰들 속에 섞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예.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치 협력자인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인을 잔혹하게 죽이고 기념 촬영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겠죠. 그러다가 이 뮤직박스를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아버지가 학살에 가담한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납니다. 예. 그러자 애는 무죄 판결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던 날 특별수사대 앞으로 그 증거 사진들과 진실을 밝히는 편지를 보냅니다. 뭐 간단한 줄거리는 이런데 영화를 보시면은 그 제시카 랭이 주연한 앤의 그 고뇌들, 범민들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그리고 훌륭한 아버지로 생각해왔던 그런 사람이 과거에 나치 전범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실을 밝히는 게 정말 진실에 육박하는 과정이겠죠. 예. 정치 영화로 유명한데 이 영화를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내 주변에, 내 주위에 과연 어떤 식으로든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역사적 범죄 현장이 있었을 때 그 진실을 공개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이 고민이 있죠. 만약에 이재용 씨를 변호했던 그 탁월하던 말에는 따옴표를 치겠습니다만은 이 탁월한 변호인들이 이 영화를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예. 그리고 그 이재용에 대해서는 삼성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 비리나 범죄 행각들을 알고서도 저렇게 모든 건 무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할 수 있을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네요. 예. 뭐 역사청산 또는 뭐 불행한 과거사를 대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코스타 가브라스가 감독하고 제시카 랭이 주연한 이 뮤직박스를 보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택시 운전사가 1200만 가까이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잖아요. 예, 예. 이런 영화들이 기억의 의미를 묻는데 정말 기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사람들이 이 영화 한 편으로 많은 자극을 받고 역사란 무엇인지 기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택시 운전사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에 아울러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전쟁 범죄 문제 그리고 기억과 현재 삶의 문제 이런 고민들을 이 뮤직박스라는 영화를 보시면서 좀 심화해 갔으면 싶습니다. 먼저 이 뮤직박스 영화 소개해 드렸고요. 우리 세계의 과거사 청산이라는 책에는 세계 곳곳에서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 역사 대면과 관련해서 또는 역사 처리와 관련해서 또 어제 말씀드렸던 숙청과 관련해서 어떤 논쟁이 있었고 어떤 기억 갈등들이 있었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밝혀놓은 연구서입니다. 연구서인데도 일반인들 읽을 수 있을 만한데 예. 이 역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도서관에서 만나시면은 아 이렇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정말 전문적으로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서 읽는 게 좋겠죠. 제가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과거 청산의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과거 진실 규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은폐, 축소, 왜곡해 온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내는 것, 이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 이건 어제 말씀드렸고, 근데 과거 청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 성찰의 문제입니다. 어제는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억하면서 미래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판과 반성, 애도와 치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과거 청산의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죠. 일제 잔재 청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문제까지를 한번 쭉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 건 과거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나 또 이 삼성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역사 청산 과정에서 경제범들에 대해서는 경제사범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온건했다 그래요.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다는 등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이유로.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에서도 이완배 기자가 종종 말씀하십니다마는 대기업이라는 걸 살리기 위해서라도 과거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되고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여기 입각해서 그 성찰이 동반돼야만 비로소 기업과 경제 그리고 시민들도 함께 온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서 과거 청산의 두 번째 의미, 과거 성찰과 반성 쪽에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은 우리가 주로 독일과 프랑스만을 예로 많이 들잖아요. 예. 여기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 각국의 과거사 청산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 그러니까 진실과 화해위원회 있죠. 예. 넬슨 만델라가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만들어낸 조직이 바로 진실과 화해위원회죠. 이건 DJ나 노무현 정권 때도 많이 참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와 추악한 전쟁의 청산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자들이 국가를 재건한다는 이유로 온갖 추악한 짓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문과 학살은 물론이고요. 실종 사건이 어마어마하고요. 5월 어머니해에서 지속적으로 과거를 기억해내고 그 싸움들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더불어서 칠레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남미가 유독 이런 과거사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건 역시 미국 때문입니다. 남아메리카를 주로 미국의 뒷마당이다 그러잖아요. 예. 미국이 온갖 부패한 세력들과 결탁해서 군부 독재자들과 결합해서 남아프리카 민중들을 정말 고통에 도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과거사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예로 드는 게 아르헨티나와 칠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회가 닿으면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스페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과거사 청산 문제도 있고요. 또 알제리 전쟁과 관련된 청산 문제 등등 세계 곳곳에서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쟁들,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례, 특히 이제 프랑스나 독일을 예로 드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요. 논란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항들도 만만치 않았고요. 당연히. 근데 공통적으로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2세대, 3세대에 걸쳐서 과거사와의 싸움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거사가 제대로 규명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건 이 책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인데 시민 정신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정신이 성숙하고 모든 역사적인 문제들을 시민들이 공유하고 불행한 과거들을 제대로 기억해낼 때야 비로소 온전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는 거죠. 예. 이 구절과 관련해서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과거 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은 역시 성숙한 시민사회와 다원화한 문화였다. 이를 통해서 과거 청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이후 동독의 과거 청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과거 청산은 위로부터 교훈적인 정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 과거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연합국이 나치 청산이나 68세대의 도덕적이고 구조적인 청산 작업은 이후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과거 대면과 성찰을 통해 보완되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과거 대면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성숙한 우리 시민 의식이 백그라운드가 돼서 모든 일상적인 측면에서까지도 과거의 불행한 기억들을 끌어올릴 때, 그리고 그것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싸울 때 온전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의 정책적인 사안들은 그 사안대로 가되 우리 시민들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들을 계속 반추하면서 되새기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과 기억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런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저는 한국에 요즘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와의 만난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촛불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정부도 물론 진지하게 과거사 문제를 다루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촛불혁명 현장에서 학습했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게 무엇인지, 과거를 제대로 우리가 대면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박정희라는 그 신화나 우상이 빚어낸 꼭두각시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아마 여실하게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런 시민의식이 성숙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의 그리고 향후 앞으로의 한국의 과거사 대면과 청산 문제는 그 전과는 질적으로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몇몇 당사자나 정책 당국자의 몫이 아니라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함으로써 과거사 문제에 육박해 들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사는 제대로 청산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위에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와의 대면. 이 부분에 밑줄을 긋게 됩니다. 네. 은폐하거나 부정했던 역사를 정직하게 응시하고 대화할 줄 아는 자세. 이게 역사 바로 세우기의 출발점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 새겨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 개개인들의 그 역사의식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8월의 마지막 날 D-2일입니다. 9월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4사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이유도 맥락도 없이 그냥 9월이 되면은 계절도 바뀌고 이제 뭔가 좀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종결되고 결실을 거둘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들고. 네, 오늘 날씨를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여름과 맞물려서 짜증스럽고 화가 났었는데 뭔가 정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래야죠. 우리 김 PD는 아직 덜 하겠지만 이렇게 하늘이 높고 맑은 날은 네. 더욱 귀하게 와닿아요. 이런 하루하루가. 예.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잘 모르고 스쳐 지나왔던 계절들이 각별하게 와닿습니다. 오늘이 특히 그렇네요. 예. 9월에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노종면 기자 등 YTN 해직 기자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MBC의 그 해직 기자들 또 무수한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이제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꿈꿔왔던 공정방송을 이제 펼치는 그런 계절이었으면 좋겠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명박 씨도 이제 감옥에 가고 우리 김 PD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이제 제자리로 9월 1일부터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팟캐스트가 제자리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팟캐스트도 하면서요. 확장을 하는 거죠, 뭐. 자, 교수님 그런 의미에서 8월을 정리하면서 오늘 아주 귀한 책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아껴뒀던 책입니다.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인데요. 프리모 레비는 현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정말 저명한 작가입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이 프리모 레비가 소개되기 시작하는데 소개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이 서경식 선생이에요. 서경 선생이 프리모 레비에 대해서 갖는 관심은 뭐 기대하죠. 그 이후에 이것이 인간인가를 비롯해서 좋은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예. 휴전이나 멍키 스패너나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라는 빨치산들의 이야기를 쓴 로드무비 형식의 소설도 있고요. 예. 정말 훌륭한 작가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들인데요. 이탈리아식 발음으로는 프리모 레비 이렇게 읽는데요. 표기법에 따라서는 프리모 레비라고도 합니다. 유대계네요, 이분이? 네, 유대계 이탈리아인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한 명인데 이것이 인간인가는 세계 증언문학의 고전 중에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간,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지옥의 시간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자가 10개월에 걸친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정말 투명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더 슬퍼요. 그래서 이 책 읽는 사람들은 조금은 고통스럽고 괴로울 겁니다만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 인간 행위들을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런 상황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프리모 레비는 얘기를 합니다. 이탈리아 하면은 보카치오의 나라이기도 하고 단테의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움베르토 에코의 나라이기도 하고 단테의 신곡이 세계적인 고전으로 남아있는데 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신곡의 지옥도입니다. 폴란드에 있었던 아우슈비츠 제3수용소의 지옥도의 풍경들, 그 안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정말 절절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기술되어 있는 게 전부 사실이라는 게 못 믿길 정도로 읽다 보면 힘이 듭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프리모 레비는 고전과 교양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하네요. 고전을 생각하고 교양의 바탕에서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물론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운이 좋았겠죠. 이 아우슈비츠 제3수용소만 해도 뭐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절멸당했다고 하는데 절멸이란 말 잘 아시죠? 그냥 쓸모없는 인간들은 다 불태워지고요. 네. 가스실에서 이른바.
그리고 노동력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동에 의한 절멸이라고 해서 정말 착취할 수 있는 지점 최저점까지 착취하다가 그래도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으면 소각실로 가곤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 말보다는 구절을 읽어드리는 게 훨씬 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근데 이 제목과 관련해서 한 번쯤 생각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는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량으로 절멸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죠. 예. 두 번째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아주 처절한 상황에 처한 아주 추한 인간의 모습. 이게 정말 인간인가? 벌레만도 못하다는 거죠. 예. 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수용소에 잡혀가는 과정에 보면은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있잖아요. 밤과 안개라는 영화. 예. 또는 뭐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그 소년 등등 이 아우슈비츠를 다룬 소설들이 아주 많이 있죠. 예. 그 영화들을 보다 보면은 수용소에 들어가서 또는 들어가기 과정에서 빨개 벗고 머리도 깎이고 이러잖아요. 예. 그 과정의 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의 언어로는 이런 모욕, 이와 같은 인간의 몰락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식간에 거의 예언적인 직감과 함께 현실이 우리 앞에 고스란히 정체를 드러냈다. 우리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밑으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인간의 조건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다. 우리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옷, 신발,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빼앗아갔다. 우리가 말을 해도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설사 들어준다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이름마저 빼앗아 갈 것이다. 우리가 만일 그 이름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찾아내야만 할 터였다. 그 이름 뒤에 우리였던 존재인 무엇인가가 남아있게 할 수 있는 힘을 찾아내야만 했다. 한 단락을 읽어드렸는데 정말 인간 이하의 벌레 같은 순간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상황들이 확연하게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런 순간에 정말 신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벌레로 추락한 순간에 신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순간에는 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뿌리문의 위는 절절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짤막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나는 아우슈비츠가 존재했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시대에 그 누구도 신의 섭리에 대해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시간 극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성서의 모든 일화들이 바람처럼 모두의 머릿속을 스쳤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신의 섭리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럼에도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존재의 극한 상황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순교자라는 소설에서 일사후퇴 당시 다시 공산군에게 함락이 될 위기에 놓인 평양의 환경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 우리 김 PD 대단하십니다. 우리 김은국의 순교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읽으라고 한 분이 바로 정모 교수님이라고. 예. 네,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라면 뭐 이런 아우슈비츠가 극한적인 사례여서 그렇지 그렇게 예외적이지 않죠. 4.3 제주도나 5.18 광주가 덜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에 수많은 민간인 학살 현장이 이것보다 덜했겠습니까? 이런 그 동물로 우리를 격하하고 동물 상태에서 정말 짐승 상태에서 울부짖어했던 그 상황들을 우리 뿌리모레비는 또 이렇게 덧붙여요. 우리는 죽음과 유령들의 세계에 누워 있었다. 문명의 마지막 흔적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 내부에서 사라져버렸다. 승승장구하던 독일인들이 시작했던 인간을 동물로 만들려는 작업은 패배한 독일인들에 의해 완성되었다. 인간을 죽이는 건 바로 인간이다.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도 부당함을 당하는 것도 인간이다. 거리낌 없이 시체와 한 침대를 쓰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옆 사람이 가진 배급방 4분의 1쪽을 뺏기 위해 그 사람이 죽기를 기다렸던 사람은 물론 그의 잘못은 아닐지라도 미개한 피그미, 가장 잔인한 사디스트보다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전형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다. 네, 이렇습니다. 이 몇 구절만 읽어드렸는데 문장이 대단히 탄탄하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 인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대 이후에 이성으로 무장한 인간의 도달한 지점이 바로 아우슈비츠였다는 지점에서 많은 예술가와 많은 철학자들, 많은 사상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상식 있는 보통 인간에게도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프리모 레비는 1945년에 운이 좋게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47년에 자신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새겨서 이런 책을 씁니다.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들을 인식하려는 몸부림, 프리모 레비의 몸부림에 호응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마음이 착잡해지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만듭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강력하게 추천하지 않는데 이 프리모 레비의 일련의 작품들은 청취자 여러분들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지도 동시에 생각하시면서 기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살아남은 어쩌면 운 좋게 살아남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상식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억에 대면할 것인지 등등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두 권 프랑스 과거사 청산과 세계의 과거사 청산은 조금 어려웠어요. 전문적이어서. 그런데 이제 프리모 레비를 반환점으로 해서 기억과 관련된 문학적인 작품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프리모 레비의 작품 꼭 읽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민간인에게 우리는 불가촉천입니다. 민간인들은 대체로 노골적으로 격렬과 동정이 뒤섞인 뉘앙스로 이와 같은 삶을 선고받고 이런 상황으로 떨어진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죄를 지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고 그저 동물의 소리처럼 그로테스크하게 들리는 우리의 다양한 언어를 듣는다. 머리카락도 없이 이름도 없이 체면도 없이 노예처럼 비천하게 일하고 매일 얻어맞고 매일 굴욕을 당하는 우리들을 본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눈에 담긴 반항이나 평온 혹은 믿음의 빛은 읽어내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를 진흙투성이에 누더기를 입은 굶주린 도둑으로 사기꾼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뒤섞여 우리가 이런 굴욕을 당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 민간인은 이제 수용소에 갇히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수용소 밖에서 수용소 안을 바라보면서 불가촉 천민처럼 이름도 없는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수용소에 갇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이 수용소의 삶을 우리의 인류 역사에서 지워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의 불행도 제대로 관찰하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복기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우리 역사에 있었던 수용소들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도 이런 유사한 수용소가 있었던가요? 금방 떠오르는 게 포로 수용소가 거제도. 네, 이 포로 수용소를 그린 소설들도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 닿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을 넣어준 내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앤 침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의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이 386 세대입니까? 글쎄요. 386 세대에 속한다고들 하죠. 예. 386 중에 3은 뭐 이미 훌쩍 지나간 옛날의 얘기고 X86 세대라고 하죠. 80년대 학번에 60년대생 다 그러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 X86 세대들에게 전두환은 어떤 인물일까? 전 그게 많이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80년 광주 항쟁이 있었죠. 그 무렵의 희미한 기억인데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 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그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플래카드의 문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적혔었냐면은 전두환 찢어 죽이자. 아마 사진에도 그게 남아 있을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세대에게 전두환은 찢어 죽여도 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야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죠. 그냥 멍하니 대학생 형들이 데모하는 걸 지켜봤을 뿐이고, 뭐 언론이 철저히 장악돼 있었으니까 TV에 나오는 건 최규하 대통령 대행, 그리고 머리가 벗겨진 정말 무시무시한 눈빛에 전두환이 나와서 호통치는 것,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와서 85년 무렵이에요. 황석영 선생과 몇 분이 함께 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지하 출판물이었습니다. 이걸 보고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었죠. 무슨 광주에 대해서 얘기만 했다 하면은 다 뭐 유언비어였고요. 어디서 말 꺼낼 수도 없었고 몰래 많은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나누곤 했었죠. 그때 우리의 의식을 뒤흔들어 놓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입니다. 아마 광주에 관한 기록 중에서 최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해 2017년에 개정 증북판이 간행됐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또 교차합니다. 30년도 훌쩍 넘었죠. 1985년 그 어두운 시절에 몰래 지하에서 읽던 그 지하 출판물로 나왔던 이 책과 이제 그거보다 2배 좀 두터워진 개정판을 보면서 아, 기억도 이렇게 새롭게 다시 부활하는구나 싶기도 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오갑니다. 이게 다 이 책을 다시 개정판을 써내면서 얘기하듯이 이 책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 누가 뭐래도 촛불혁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민주항쟁 이후에 투쟁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촛불혁명으로 불타올랐고 그게 다시 이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80년대면 우리 김 PD는 태어나긴 했나요? 저 그때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랬군요. 사근 초등학교 81학번입니다. 또 제가 살던 곳이 한양대학교 근처였는데 한양대학교도 요란하게 데모하던 데였어요. 그랬죠. 그래서 뭐 최루탄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번졌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 형들은 왜 최루탄 가스를 이야기하나, 화염병을 던지나, 저희 초등학생들도 고민 많았고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역사의 진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그 최루탄 가스와 함께 정말 후각적으로 역사 인식에 진입했네요. 그렇습니다. 금방 뭐 한양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 80년 5월 전국적으로 정말 불꽃처럼 퍼졌잖아요, 시위들이. 그걸 틀어막기 위해서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광주를 고립시켜버림으로써 광주에서 학살함으로써 이런 반대 세력들을 짓밟으려고 했죠. 광주는 처음 끝까지 계획된 희생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꺼내보면서 맨 첫 페이지를 펼치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엄 촘스키 선생님 말씀이 실려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80년 군사 독재 저항하여 일어난 광주 민주항쟁은 놀라웠다. 군부의 잔인하고 야만적인 진압은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광주항쟁은 혹독한 독재 정권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풍요로운 민주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한국인들이 용감하게 투쟁의 발걸음을 내디딘 사건이다.
이 투쟁은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영감을 불어넣었다.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과찬이거나 이게 형식적인 구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대헌장 그리고 프랑스의 인권선언과 함께 광주민주항쟁 이 자료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한 인류사적인 의미가 있는 투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광주민주항쟁에 대해서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광주 정신을 폄훼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김 PD 잘 기억하시겠지만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진이니 뭐니 흔들어대면서 복면한 그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우겨대면서 하나하나 맞추듯이 딱 보여줬잖아. 이 사람은 북한의 누구, 이 사람은 북한의 누구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난 9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됐었고요. 예. 또 일베나 이런 그 선동가들이 이 5.18에게 얼마나 모진 짓들을 해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았어요. 광주항쟁이 특수군이 야기한 일이라면은 왜 그 간첩들을 한 마리도 못 잡는지, 그 특수군들을 한 명도 포착하지 못했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몇백 명의 북한군이 넘어왔다 그냥 넘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들어오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광주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속으로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광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의식 있는 시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야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은 일지 형식으로 쭉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취재해서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이번 주 내내 기억 얘기, 과거사의 대면, 청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읽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애청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까봐 저어됩니다마는 그래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진도에 사는 김성수 씨의 일화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예.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교도소 앞에는 버스와 트럭으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다. 그들은 서라는 신호를 보냈다. 군인들입니다. 나는 그들 앞에 섰다. 아내는 사정을 하였다. 계엄군들 중 한 명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러더니 아내를 발길로 걷어차며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하였다. 야, 돌아가지 않으면 죽여버려 하며 총을 펴누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렸다. 그 순간 총소리가 들렸다. 내 차의 여기저기를 총탄이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차량의 속도를 높였을 땐 차 안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5살밖에 안 된 내 딸 내향이의 허리에서는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아내는 어느 곳이랄 것 없이 여기저기 피가 나왔다. 나의 옆구리에서도 피가 시트로 흘러 흥건하였다. 300여 미터를 간 나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뿐만 아니고 귀감한 청각장애인이 학살당한 사례들, 이런 사례를 보다 보면은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정말 인간일 수 있는가, 악마적일 수 있는가, 이런 야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놀랍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뿌린물 앱이 하면서 얘기했듯이 정말 어디까지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을지, 인간의 이성이란 무엇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예. 죄송합니다. 태극기를 흔들던 청년의 머리, 가슴, 다리에서 붉은 피가 쏟아졌다. 태극기에도 피가 흥건하게 젖어들었다. 총탄은 주변 건물, 옥상에서 날아오고 있었다. 저격수들이 조준 사격을 하고 있었다. 잠시 사격이 멈췄다. 그 순간을 틈타 몇 명의 청년이 쏜살같이 도로에 뛰어나와 쓰러져 있는 시신과 꿈틀거리는 부상자들을 끄집어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이어졌다. 다른 청년들이 다시 태극기를 들고 금남로 한가운데로 뛰쳐나와 구호를 외쳤다. 또 총성이 울렸다. 그 청년들도 공중에 피를 뿌리며 금남로 한가운데서 맥없이 쓰러졌다. 또 사람들이 부상자와 시신을 끌어냈다. 그러자 다시 몇몇이 태극기를 흔들며 금남로로 뛰어들었다. 총알은 여지없이 날아와 그들을 쓰러뜨렸다. 이렇게 하기를 5번. 정말로 충격적인 광경이 반복되고 있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내내 말씀드리지만은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힘겹지만,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환멸에 시달리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대면해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 읽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광주야말로 우리 뿌리모래비식으로 얘기하자면 80년대 수용소 아니었겠습니까? 그 처절한 수용소에서 지옥의 시간, 짐승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사후의 기억마저도 봉쇄해버렸었죠. 이 책이 간신히, 우리는 너머너머라고 불렀었는데요. 이 책이 간신히 지하에서나마 기억의 숨통을 틔워줬었죠. 그 속에서 겪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의 고통들을 우리가 다시 떠올리면서 이 기억을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시민들의 기억도 기억이지만은 공수부대로 참가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기억도 우리는 다시 떠올려야 될 겁니다. 평범한 군인들이지 않았겠습니까? 다 우리의 자식들이었을 테고, 이 젊은이들이 민간인들을 향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을 때 그 정신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우리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뭐 정신적, 심리적 그로기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또 영화 박하사탕에서 얘기하듯이 그 이후에도 공수부대를 참가했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었는지, 그런 이 죄악들을 왜 누가 저질렀는지 그걸 밝혀내야 돼요. 누가 총을 쏘게 했고, 왜 공수부대가 동원돼야 됐고, 왜 저렇게 죄 없는 시민들이, 어린이들은 물론이고요, 임산부는 물론이고, 금방 읽었듯이 어린 소년은 물론이고, 왜 이렇게 죽어가야 했는지, 그러려면은 최초의 발포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97년 대법원에서 112를 쿠데타라고 얘기하고 5.18 민주항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노태우나 전두환 같은 자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다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유야무야 되고 나니까 또 저렇게 뭐 자서전이 뭐니 내서 뭐 씻긴 굿에 희생양이 됐다는 등 어땠다는 등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광주항쟁은 북한군이 어쨌다는 등 버젓이 그런 책을 내지 않습니다. 이건 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판매되지 않습니다만은 저자들이 이렇게 큰 목소리로 또 곳곳에서 아마 또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80년 광주에, 그리고 촛불광장에 있었다는 그런 추체험을 통해서 끝없이 기억을 되살려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비로소 광주 시민들에 대한 애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고, 이게 또 새로운 민주화의 길,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기억투쟁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찢어 죽여야 한다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정보들이 언론이 철저하게 통제된 상황에서도 흘러나왔겠죠. 흘러나오는 걸 대학생들이나 우리 형들은 그 당시에 80년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찢어 죽이자라는 플래카드의 그 문구도 그렇게 뭐 과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80년대 우리가 거리에 나갔을 때도 다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응징하지 않고서는 역사니 뭐니 하는 게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렸던 거죠. 그 이후에 지금 40년이 다 돼갑니다. 다 돼서 이번 민주정부에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또다시 사과하고 했습니다마는 역사의 그늘에 숨은, 이 음습한 그늘에 숨은 저자들은 아직도 총 공세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앞에서 지만원 씨 얘기했습니다마는 법원에 가서도 그냥 유야무야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현 주소입니다. 새로운 민주정부에서 자료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에 또다시 유야무야 되거나 저들의 반격에 또 굴복해버리면은 우리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더 슬픈 사연들을 얼마 또 안고 가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더 악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해봅니다. 네, 우리 김 PD의 언어로 얘기할 때 악랄하다는 게 뭔지는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우리는 이런 죽음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뭐 산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주민주항쟁을 다룬 소설, 우리가 택시 운전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전에도 꽤 있었습니다. 꽃잎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소녀 얘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박하사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휴가도 있었고요. 전두환을 다룬 26년이라는 웹툰을 영화로 만든 것도 있었죠. 그리고 문학 쪽에서도 광주를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작가나 시인들이 애를 썼습니다. 김철우의 봄날도 있고요. 최근에 한강에 소년이 온다까지 여러 영화나 소설들 또 시들이 많이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하나씩 챙겨보시면서 그날 기억들 또렷이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도 사법적인 의미의 과거 청산이 아니라 시민적 차원에서 기억투쟁을 통해서 역사와 대면하고 청산해 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광주를 잇는 순간 광주의 비극이 재현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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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빠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귀를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이지만은 9월의 첫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을 기운이 완연하네요. 아니, 10월까지 이 더위가 계속 간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어쨌든 8월 다 가면서 여름까지 다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네, 좀 갑작스러워요. 물론 늦더위는 좀 남아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광주 민주항쟁을 기록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봤었는데요. 예. 오늘은 광주 항쟁을 문학적 자산으로 삼고 출발한 곽재구의 시집 서평역에서 라는 시집에서 몇 편 골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이었군요. 네, 우리 김 PD가 하도 바빠서 잊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9월 1일이 한 주의 근무일로서 마지막 날이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네요.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사평역이 진짜 있는 철도역입니까? 간이역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있으면은 어디 남도 쪽에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이 곽재구 씨는 1983년에 이 서평역에서라는 시집을 펴내고요. 예. 그 외에도 전장포 아리랑이나 서울새노야, 꽃보다 먼저 마음을 주었네 등등 대단히 서정적인 언어로 이 민중들의 고통과 억압적인 세계를 묘사합니다. 예.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시로 대답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운 남쪽이라는 시 보겠습니다. 예. 그리운 남쪽, 그곳은 어디인가? 바라보면 산모퉁이 눈물처럼 진달래꽃 피어나던 곳은 우리가 매듭 굵은 손을 모아 여이 부르면 여이 눈물 섞인 구름으로 피맺힌 울음들이 되살아나는 그곳은 돌아보면 날 저물어 어둠이 깊어 홀로 누워 슬픔이 되는 그리운 땅에
오늘은 누가 정 깊은 저 뜨거운 목마름을 던지는지. 아느냐 젊은 시인이여 눈 뜨고 훤히 보는 백일에 이 땅에 어디에도 가을바람 불면 가을바람 소리로 봄바람 일면 푸른 봄바람 소리로 강냉이 풋고추 눈 속에 겨울 애벌레와도 같은 죽지 않는 이 땅의 서러운 힘들이 저 숨죽인 그리움의 밀물 소리로 우리 쓰러진 가슴 위에 피어나고 있음을. 네, 이렇게 끝나는 시인데요. 대단히 서정적이면서도 광주의 깊은 슬픔을 잔잔하게 그리고 있는 시입니다. 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죽지 않는 이 땅의 서러운 힘들이 저 숨죽인 그리움의 밀물 소리로 우리 쓰러진 가슴 위에 피어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 서러운 힘들이 왜 서러운지는 알겠죠. 싸우다가 지쳐서 반향은 없고 메아리는 없는 투쟁의 힘들이 서러운 힘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1980년대 초반을 상상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죽지 않는 이 땅의 서러운 힘들이 저 숨죽인 그리움의 밀물 소리로 우리 쓰러진 가슴 위에 피어나고 있음을. 네, 맞습니다. 우리 김 PD가 읽는 게 훨씬 낫네요. 아니, 근데 저 또 이런 눈물겨운 투쟁을 저도 해본 역사가 있어서 아마 좀 정서를 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수님도 그런 그 고난의 역사에 또 한 중심에 서 계셨지만은, 근데 저는 또 이게 요즘에 방송 민주화 투쟁을 위해 쓰는 분들의 또 가슴에 절절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되네요. 네, 우리 언론인들의 싸움이 서러운 힘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힘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시들은 몇 번씩 되새기면서 읽어야 깊이가 우러납니다. 천천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편도 아마 눈물을 자아낼 줄 압니다. 얼음장 아래 고인 연분홍 눈물입니다. 이 얼음장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그 밑에 송사리 한 마리 얼어 죽어 있어요. 그게 얼어 죽은 송사리에서 광주항쟁에서 죽은 어떤 친구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나오는 그 시어 중에 굴헝이란 말이 있고 목비라는 말이 있는데요. 굴헝은 이 구렁을 얘기하고 푹 파인 곳, 그리고 목비는 나무로 만든 비석입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음장 아래 고인 연분홍 눈물. 얼음장 아래 연분홍 꽃 눈물 고였네. 떠나가 오지 않는 친구야. 맑은 자갈 새모래 틈새. 배 터진 송사리 한 마리 얼어 죽고 강변 자운형 꽃밭은 시들었네. 목소리 카랑했던 친구야. 이 세상 제일 고운 5월꽃 구렁 속 자운형 꽃잎만한 목비 하나 떨고 왔네. 가만히 귀대고 들어보면 아직은 누군가 살아있는지. 배 터진 송사리 얼음장 아래 맑은 슬픔 단풍잎 하나 둘 셋. 네, 이런 시입니다. 이 얼음장 아래 배가 터져 죽어있는 송사리에서 항쟁을 하다가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간 친구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목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5월 광주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거 한 편 더 읽어도 될 것 같죠? 아유, 그럼요, 교수님. 이 시집의 표제작인 사평역에서입니다. 이 시는 1981년에 곽재구 시인이 신춘문예에 등단할 때 발표한 작품인데요. 그 임철우라는 소설가가 같은 제목으로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주 명편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이 시를 외우면서 20대 청춘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시 한 편으로요? 네, 이 시를 음미하면서 이 시의 깊이 깃든 그 슬픔들을 되새기면서 청춘을 보냈다고 해요. 지금도 환히 외운다 그럽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시 한 편씩 외워두시면은 역사의 저편에서 울리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예, 그 시와 노래의 내용이 어떠하건 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음악 선생님이 오 솔레미오라는 노래를 무조건 외우도록 안 외우면 뭐 때리셨어요. 이렇게까지 아이들에게 외우라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노래 떨렁 하나 외운 건데도 근데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서 시 한 편 외우는 것도 꽤 좋은데 그 시가 교수님이 추천하실 훌륭한 시라면은
더욱 좋을 것 같은데 시 제목이 뭐라고요, 교수님? 사평역에서입니다. 사평역에서. 예. 네. 그 암기라는 게 주입식 교육의 일환이 되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예. 근데 오랜 동양의 교육 전통에서는 이 암기가 기본이었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사평역에서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숫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네, 이게 1981년에 발표된 시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침묵해야 하는 시점이죠. 깊은 슬픔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푸른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 사연들이 무엇인지 침묵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되새기시면은 이 시가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암시한다. 이걸 당시에는 몰랐겠죠? 아마 읽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시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뭐 당시에 논란이 되거나 금기가 되거나 그러지 않은 거 보면은 저쪽에게는 이렇게 노출되지 않았던 모양이죠. 아, 그쪽에는 이런 시를 읽을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같이 또 읽는 인간들도 있어요. 또 지식인 중에는 또 그렇게 부역해가지고 요 문제시다 이렇게. 근데 이런 시는 못 읽어냅니다. 되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은유나 비유가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버정성이 가득한 시를 이렇게 잘라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또 대중가요 중에서도 이렇게 광주항쟁을 내재한 그런 노래들이 있었는데 조용필의 생명이 그렇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원중의 바위섬도 그렇고 신영원의 개똥벌레도 그렇고 이런 노래들 뭐 이렇게 왕따당한 이들의 외로움, 고독, 고립 이런 것들을 다룬 시어들 중에는 광주의 아픔을 이렇게 내재한 그런 노래들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당시에 뭐 진짜 뭐 알려졌다면은 당장에 금지곡이 됐었겠죠. 근데 그런 노래나 시를 듣거나 읽을 줄 아는 눈과 귀가 있는 사람들이 글쎄요 그런 부역을 하거나 이랬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또 당시에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분류를 하지 작품을 분류하지는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안목이 없었다는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또 한 곡이 더 있습니다. 그 인순이 씨가 불렀던 여기가 어디냐라는 노래였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광주항쟁을 내재하고 있는 노래. 근데 그 앨범에 인순이 5집이었는데요. 흥미롭게도 아름다운 우리나라라는 거의 뭐 대한민국과 유사한 맥락의 그런 노래가 실려서 이게 참 아름다운 우리나라에 가려져서 이런 노래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네, 그게 일종의 트릭이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죠. 그럼 마지막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희망을 위하여입니다.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침묵만 하고 있을 수 없죠. 그러면서도 시인은 이 희망을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굳게 껴안은 두 팔을 놓지 않으리. 너를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두터운 내 등 위에 내려앉는 겨울날의 송이눈처럼 너를 포근하게 감싸 껴안을 수 있다면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
내 곁에 누울 수 없는 내 마음조차 더욱 편안하여 어머니의 무릎잠처럼 고요하게 나를 누일 수 있다면, 그러나 결코 잠들지 않으리. 두 눈을 뜨고 어둠 속을 질러오는 한 세상의 슬픔을 보리. 내게로 가는 마음의 길이 굽어져 오늘은 그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게로 가는 불빛 잃은 발걸음들이 어두워진 들판을 이리의 목소리로 울부짖을지라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굳게 껴안은 두 손을 풀지 않으리. 네, 이런 희망을 위하여라는 시입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들 차근차근히 읽으시면서 서정적인 언어 속에 깃든 광주의 슬픔과 예. 아픔과 희망들 예.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를 나도 한번 외워보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상당한 양이군요. 근데 리듬이 있어서 예. 입으로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은 예. 외워집니다. 그리고 정서들도 훨씬 더 확연하게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제가 방금 위키 백과를 봤는데 이 사평역이라는 역이 실제 모델은 이제 경전선 남광주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평역이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에도 그래요. 실제 있었던 역은 아닌데. 근데 이제 확실히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남광주역이다. 시 제목이 남광주역에서 이러면 이 전두환 일당들이 이것도 뭔가 광주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나? 들여다보지 않았겠는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랬겠죠. 광주가 일종의 금기어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예.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우리 김 PD의 감각이 대단해요.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직접적으로 광주를 드러냈다면은 아무래도 의심의 눈초리가 훨씬 더 짙어졌겠죠. 참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남광주역을 사평역으로 은유했듯이 자신의 고향이 광주다, 호남이다. 이거를 알리지 못했던 우리 호남 출신인들의 고통, 고충. 그걸 또 느꼈어요. 네. 그야말로 이 지역 감정을 조장한 박정희 이후 세력들의 행태는 그야말로 범죄입니다. 범죄.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범죄고요. 이런 자들이 국민 통합, 국민 행복을 입에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걸 전문적으로 개소리라고 합니다. 개소리. 예. 네. 근데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이 개소리 할 때 개는 개 짖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예. 개자란 말이 접두어로 쓰면은 예. 비슷하지만 아닌 것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나리, 개살구 하듯이 예. 저는 소리 같지만 소리가 아닌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런 걸 개소리라고 저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사평역에서 이 시집에 좋은 시 몇 편을 또 소개해 주셨는데 큰 감동을 얻습니다. 예.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